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대대적인 금광 개발이 시작됐다. 지하 수백 미터 파들어가는 광산뿐 아니라 동네 뒷산이나 하천에서 사금 캐는 일도 성행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였지만 식민지 조선은 이만한 활황이 없었다. 당시 신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금광의 탄생과 뜨거운 골드러시를 다루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빗대 황금에 미친 시대, 즉 황금광 시대라 부르기도 했다. 모든 광시대를 지나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 하며 이욕의 귀가 밝고 조선 어디도 그만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가. 한반도 전역에서 고루 금광이 개발됐지만 특히 대규모 광구들이 집중된 곳은 이북의 평안도 일대와 이남의 충청도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평안북도의 운산 금광은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운산 금광은 1896년 대한제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인 사업가가 개발했다. 1910년경 한반도 전체 금 생산액이 600만 원, 지금 시세로 420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운산 금광에서 나왔다. 한반도 전체 생산량도 극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당시에 조선은 농업 국가였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을 찾는 것은 요행이나 바라는 행태로 전시됐다. 그러나 전국토에서 크고 작은 금맥들이 발견되면서 자발적으로 금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름하여 식민지 조선의 골드러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광업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갔다. 예전에는 금전꾼이라 하면 미친놈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금광 아니하는 사람을 미친놈으로 부르리 만치 되었다. 그렇다면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떻게 골드러시의 물꼬가 트이게 됐을까? 그 시작은 운산 광산이었다. 1896년부터 개발돼 그 면적이 352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운산 광산. 운산은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고용 효과도 컸다. 금광에 적을 든 광부만 만여 명에 달했고 목재소와 공업소, 학교, 점포들이 들어서 운산은 하나의 도시를 창조했다. 일본은 황금수탈의 목적을 숨기고 제련소, 항구와 같은 시설을 지어 금광업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금광산이 늘어갈수록 산업의 효과는 더욱 커졌다. 최저생계에 머물던 농민들이 광산으로 유입되고 황금왕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금맥 찾기에 뛰어들면서 광산도 점점 늘어갔다. 국부의 80%를 농업에 의존하던 조선에서 황금왕이라는 이름의 자본가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이 시작된 것이다. 1934년 한 대중 잡지에는 조선의 재력가들 명단이 실렸다. 지금 시세로 210억 원의 재산가 민씨를 비롯해 70억 원대의 재산가가 10여 명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배경. 지주와 벼슬 집안 틈에 유일하게 한 사람 최창학만이 광업가다. 금광 개발로 부자가 된 이야기는 당시 언론의 단골 소재였다. 한 달에도 몇 명씩 황금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이들이 소개되곤 했는데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이가 최창학이다. 1891년 최창학은 평안북도 구성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최창학이 10살을 갓 넘긴 시기부터 금광을 따라다니기 시작해 나이 30이 넘도록 금광판과 노름판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상은 여전히 금광꾼을 전시할 때다. 1920년경
최창학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평안북도 조학동의 폐광에 정착한다. 시작은 100여 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금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는 최창학이 홀로 남았다. 그러던 중 1923년의 어느 날 최창학의 손끝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진다. 금맥을 찾아낸 것이다. 최창학의 성공은 식민지 조선인의 황금 열풍을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삼성 광산에서 생산된 금이 한 해 700만 원, 오늘날에 500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전에 전국 생산량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황금왕 최창학의 탄생 이후 그의 성공 과정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조학동의 투전꾼에서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성장한 최창학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과시했다. 당시 황실 일가가 타던 고급 승용차를 2대나 소유했고 경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 죽첨장을 지어 당대 세력가들과 친분을 나누었다.